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2천만 원대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배터리 혁신을 통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소상공인,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늦어도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에 수십 개의 조합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오는 12월 선정됩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대 매매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열린 테슬라 배터리데이에 전 세계 이몽이 집중됐죠. 전기차 선도업체인 미국의 테슬라가 배터리 관련 중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 탓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천만 원대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전기차 가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혁신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전기차 분야 선도업체인 미국의 테슬라가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은 54% 향상되고 가격은 56% 더 저렴한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 30분부터 열린 배터리데이 행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런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머스크는 배터리 원가를 낮춰 25,000달러 전기차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2,900만 원 수준입니다. 배터리 값을 낮추는 방법은 배터리 크기와 공정, 소재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현재 사용하는 원통형 배터리의 지름이 2배로 높이는 10mm 늘어납니다. 또 전극을 만들 때 액체화된 물질을 뿌려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건조된 파우더를 뿌리는 건식 공정을 도입해 생산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해 코발트 대신 니켈 양극재를 쓴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명칭은 배터리데이지만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깜짝 발표도 있었습니다. I think we'll hopefully release a private beta of Autopilot, of the full self-driving version of Autopilot in, I think, a month or so, and then people will really understand just the magnitude of the change. It's profound. 이번 행사에서 100만 마일이나 전고체 배터리 등 시장에서 기대했던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발표의 중요성을 전문가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may sort of sound a bit silly to some people, but this is like for people that really know cells, this is a massive breakthrough. 업계에서는 이번 배터리 데이를 통해 머스크가 사실상 배터리 내재와 전기차 수직 계열화를 선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된 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시켰습니다. 지원금 중 가장 먼저 지급되는 자금은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입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 5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총 1,023만 명에게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날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늦어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들어 국내 기관 투자자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국내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한 금액은 4조 619억 원입니다. 3조 5천억 원 규모였던 지난 8월 순매도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기관은 올해 3월을 제외하고 줄곧 코스피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은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이 이렇게 주식을 매각하는 까닭은 펀드 환매 등을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들이 직접 투자에 뛰어들며 기관의 펀드 환매를 요구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현재 수십 개 조합에서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며 오는 12월 시범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신청한 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또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로 선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추후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도정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 공급 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대 광역시에 대해선 58%가 상승을 관측했습니다. 다만 기타 지방에선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답변이 61%에 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79%는 수도권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대 광역시에 대해선 61%가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본 반면 기타 지방은 47%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2월 발간된 이 보고서는 6.14, 7.10, 8.4 대책 등이 쏟아져 나온 이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사실 여러 관측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앞서 레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100만 마일 기술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 도입과 같은 파격적 내용은 이번엔 없었습니다. 대신 머스크가 이번 행사를 통해 전기차 수직 계열화를 선언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제산업부 정훈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스크가 사실 대단한 혁신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우리나라 배터리 3사를 위협할 만한 혁신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행사 이름이 배터리데이여서 관심이 배터리 업계에 더 쏠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업체죠. 배터리데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2천만 원대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보급이 더딘 가장 큰 이유는 비싼 가격입니다. 이번 발표는 테슬라가 배터리 기술 내재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기차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행사 이름 말씀해 주신 대로 배터리 데이였는데 결국 메시지는 완성차 업계를 향한 것이란 분석,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네,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 머물지 않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본격적으로 경쟁하겠다는 선전포고인 셈입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제시한 가격은 25,000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2,900만 원 정도인데요. 발표 내용대로라면 전기차의 성능은 2배가 되고 모델에 따라 가격은 현대차 소나타보다 저렴해지는 겁니다. 언젠가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하고 있는 예상인데요.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진다면 전기차에 대한 특별한 선호 없이도 전기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머스크의 이야기대로 전기차 많이 팔리고 보편화가 된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목할 것은 머스크는 이번 발표에서 셀 베이클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배터리 셀과 자동차의 통합, 사실상 앞으로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 수직 계열화가 저렴한 전기차 생산의 핵심인데요. 전동화로 전환하지 않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 전동화 전환에다가 배터리 내재화라는 숙제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 겁니다. 시간도 많지 않은데요. 이번에 머스크가 제시한 시기는 2023년입니다. 이때까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이제 배터리 내재화 없이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머스크가 언급한 2023년 이때면 본격적 전기차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지만 시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이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건식 공정이나 니켈 양극재 배터리 개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런 혁신들을 통해 배터리 원가를 56% 낮출 수 있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참고 사항일 뿐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Innovation. Yes. So we'll list a whole bunch of innovations, and then when you add them up, you get a total improvement in energy density and cost. These numbers are what refer to just this thing. 네, 이게 평소에 머스크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잘은 모르지만 겸손하게 느껴지는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머스크는 우주여행이나 사람 뇌에 이식하는 칩 등 믿기 어려운 일을 호언장담해서 네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평소 이런 성향을 고려하면 거의 다 됐다는 그의 말과 달리 예. 아직 기술적으로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정훈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데이 관심사가 뭐 또 하나가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깜짝 발표였겠죠.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5단계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베타 버전을 한 달 이내에 선보이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업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파일럿 언급이 여러 번 된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계획 어디까지 지금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데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오토파일럿의 비공개 베타 버전을 한 달 내에 내놓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인공지능회의 개막식에서 올 연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약 2달 정도 빠른 건데요. 머스크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안정성이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오토파일럿 주행 중 사고율은 0.3%에 그쳤다며 이는 경쟁사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을 위한 3D 입체 영상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을 위해 레이더와 라이더를 사용하지만 테슬라는 비디오를 찍어 장애물을 식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3D 입체 영상을 촬영해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오늘 행사에서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타 버전이 나오면 사람들이 변화의 규모를 이해할 것이라며 확실하게 작동할 것이라고만 말했는데요.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의 최신 전기차들이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를 갖췄지만 현재 빠져있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토파일럿 소프트웨어를 완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일부 사용자들이 시험 사용을 한 뒤 약 한 달 동안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부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지금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의 의미를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자율주행 단계인 레벨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가 2016년부터 분류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레벨 0에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뉘는데요. 레벨 2까지는 차로 유지 보조 등의 주행 보조 개념이지만 레벨 3부터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입니다. 레벨 4부터는 위험 발생 시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레벨 4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레벨 5는 제약이 없습니다. 오늘 머스크가 언급한 레벨 5는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은 무인차 기술의 최정점으로 불립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현재 기술이 레벨 5라고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실제로는 레벨 4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레벨 4는 차량 제어와 환경인지, 운전 반응, 주행 능력 등이 모두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휠과 페달 등이 있어 비상시에 운전자 개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레벨 5는 운전자 개입이 아예 불가능하고 오로지 시스템에 의해서만 움직입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최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이 소비자를 기만한 허위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예 접근을 할 수 없게 완전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안전이 걸린 만큼 조금 성급하다 이런 이야기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머스크는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을 선보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8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구현합니다. 각각의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조합해 3D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주변 사항을 파악하고 안전한 주행을 제공하는데요. 타사에 비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악천후와 안개, 폭우 등에서 카메라만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력 소비자 업체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의 운전 보조 시스템은 2개 부문으로 나뉘는데 테슬라의 신차에 모두 장착되는 오토파일럿과 옵션으로 선택되는 완전 자율주행 등입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테슬라 차량을 실험해본 결과 빈 공간을 스스로 찾아 주차하는 자율주차와 차주의 위치로 이동하는 스마트 호출, 도로에서의 차선 변경 및 자율주행을 뜻하는 오토파일럿 주행, 신호등 및 정지 표시판 제어에서 테슬라의 차량은 일관성 없이 작동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달 내 모든 문제를 개선해 완전 자율주행 차를 선보인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업계의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머스크라는 거죠. 테슬라가 한 달 뒤에 만약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업계에 미칠 영향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 우려가 있지만 테슬라에서 한 달 내내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베타 버전을 선보이겠다고 한 이상 완성차 업체들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자율주행의 기술 순위 1위는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고 2위는 포드, 3위는 크루즈, 4위는 바위두, 5위는 인텔 순입니다. 현대차 애티브는 올해 6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자율주행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규모만 연간 20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준비도 미비한 데다 완성차도 아닌 실험 수준의 베타 버전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자동차 업체들은 레벨 3를 목표로 내세워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도 2023년까지 레벨 3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2022년까지 기술 개발을 마치고 2024년 양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예,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에서 나온 배터리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터리데이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마치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굉장히 커졌습니다. 최근 급락장의 주도주였던 2차 전지 관련주가 휘청하다 보니까 변동성도 증시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배터리데이가 끝이 났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표현이 지금 딱 맞을 것 같은데 때 맞춰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의 변동성 오늘 굉장히 커졌어요. 반대 매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내용이 없이 지금 지나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배터리데이인지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데이인지 사실 헷갈릴 정도로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 부분은 어제 이미 테슬라의 위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해서 저희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잠시만 전화를 다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르지 못한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데이가 끝난 뒤에 오늘 증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 관련주 위주로 장 초반에 급등 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왔는지 한번 오늘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듣던 말씀 더 들어도 될까요?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테슬라의 발표는
실제로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제 이미 테슬라의 CEO였던 머스크가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전에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던 오늘 배터리 데이가 획기적인 날이 될 것이다. 혹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배터리와 관련된 결과보다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만을 제시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테슬라의 배터리와 관련된 우려감이 좀 오히려 끝날 수 있는 시점인데 오히려 시장의 시작과 동시에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에서도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하락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는 보시면은 아마 하락폭을 키웠던 시간대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약속된 플레이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이전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콜옵션과 관련해서 조정을 받았듯이 오늘은 이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풋옵션이 상당한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큰 폭의 하락은 단발성 모멘텀으로 그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다만 오늘 테슬라에서 언급한 부분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2차전지 종목도 1차전지 상승 이후에 지금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기술력이 있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으로 나누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차전지 2차 상승 기대감은 옥석을 가리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 2280선까지 장중에 밀리면서 변동성 커졌고요. 반대 매매 우려까지 계속 나오고 일각에서는 반대 매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장을 좀 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시장의 이제 불안감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어떻게 보면 대형 기술주들의 조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와 지금 이번 주에서 좀 첨예한 모습은 바로 유럽에서 2차 팬데믹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이 좀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일차적으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도 우려감이 실제 증시에서 펀더멘털을 흔드는 경우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악재들이 유동성을 누를 수 있는 정도의 큰 악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도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다기보다는 매수 주체의 부재로 외국인들의 선물에 따라서 장중 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어떻게 보면 맥도독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개인들의 경계 심리가 좀 커지면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쌓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런 물량들을 저가에서 받아가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전략은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매도나 혹은 신규 진입과 같은 매수도 내동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를 잘 지키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할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최근에 신풍제약과 같은 부분처럼 테마주가 굉장히 급등락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경계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행사와 관련해 국내 2차 전지 생산업체를 긴장시킬 만한 신기술 제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오늘 리포트에서 기술적으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을 위협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던 이벤트의 소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박연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기존 기술의 개선 성격이 큰 만큼 선발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도 유사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며 배터리 원가 하락이 가속할 전망이라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LG화학은 전거래일보다 1.41% 하락한 채 거래를 마감했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2.24%, 1.99% 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집값이 갑자기 올라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 승인일의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을 넘어도 신청일 기준 시세 정보가 6억 원 아래였다면 대출이 가능토록 업무 처리 기준을 변경한다 밝혔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대출 심사 기간 동안 6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는 겁니다. 정책형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로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 상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유엔 개발 계획과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 For Tomorrow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무 협약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 회장, 아킴 스타이너 유엔 개발 계획 사무총장, 제시카 알바 홍보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과 주거, 환경 등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로 클라우드 소싱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구체화된 솔루션 중 일부를 선정해 유엔 개발 계획 엑셀러레이터 랩스와 현대 크레드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이며 응모는 다음 달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중소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중소협력사의 납품대금 520억 원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합니다. 조기 집행 자금은 이달 29일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또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LG유플러스가 이번을 포함해 2014년도부터 추석과 설 명절 납품 대금을 조기 집행한 규모는 총 2,570억 원에 달합니다. 위성방송인 KT 스카이라이프도 중소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PP와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결제 대금 2주 이내 조기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중소 PP 70개사를 포함해 중소협력회사 170개사로 지원 규모는 약 150억 원 규모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